앞선 시간에 시를 읽어드렸고 분석을 좀 할게요. 화자가 겪거나 관찰한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관찰은 하지만 회상하는 어조로 비판이 아니라 회상하는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는 것은 시 읽으면서 보셨을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또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고, 이슬비 오는 날, 우리 비가 주는 의미는 좀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많이 오죠. 시나 산문이나. 그리고 아까 서시오판,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옛날 신호등은 색깔로 표시하지 않고 서시오, 가시오 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시오판이 나왔던 거는 서야 되는 건지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떤 운명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걸 상징할 때 서시오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낯선 소년, 농촌의 붕괴와 인홍을 촉발한 산업화의 희생자. 그렇죠? 낯선 소년이 시에서도 보면은 다시 한번 이슬비 오는 날 종로가 서시오판 옆에서 낯선 소년이 워낙 시가 기니까 읽고도 다시 올라가 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했어요. 근데 그 소년은 크고 맑기만 한 소년의 눈동자와 하면서 또 비에 젖는 거 나와 있었고 통금에 쫓기는 군상. 통금의 시간에 이제 역압적 시대상이 짐작이 되는 것. 통금이 나왔다 했을 때 통금 때문에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 그런 생각보다는 좀 억압적인 뭔가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짐작할 때 통금의 또 여기는 시어 자체도 쫓기는 군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죄 없이 비에 젖고 있었다 하면서 화자와 소년의 정서적 일체감을 표현하는 시행을 찾으시오 하면은 죄 없이 비에 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제가 한 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맑기만 한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소년과 나의 일치되는 거. 그래서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발시였을까라고 하는 건 소년이 시골에서 올라왔구나 라는 거, 우린 서울 말씨 쓰고 있지 않구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왔구나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 섰다. 소년에 대한 염내 감정,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소년이 얼마나 힘든 삶을 농촌에 있다가 도시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 보이지 않았다 보여주는 거고, 그의 누나였을까 허구적인 상상이 또 이어져서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세 줄기 강물이 중국, 일본, 미국을 비유하고 있었던 거고, 대륙, 섬나라, 새로운 은행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 미국을 말하는 거고, 빈 바람인데도 바람이 비어있어요. 가나안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2조 5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민중의 힘든 고통과 가난은 지금도 여전해 하는 거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린 너무 힘들어서 유랑하는데 북간으로 많이 떠났는데 그 피난처 북간도 기껏해야 버스길 300리 서울로 왔지. 그때는 북간도로 가는데 지금은 뭐야? 이 서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 착취의 중심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오리 마을, 자본에 의한 착취가 횡행하는 서울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비에 젖고 있었다. 아까 정서적 일체감 확인했었고, 밤이 주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하고 화자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화자 자체도 노동으로
지쳐있는 화자예요. 그래서 화자의 신분 또는 처지, 노동자임을 알 수 있는 시여, 저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 하고 계속 비에 젖고 있었다. 비에 젖고 있었다. 시행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말하려고 비에 젖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시상의 흐름으로 간단히 너무 시가 길어서 볼게요. 소년과 만났어요. 낯선 소년 만났고 이농민이 소년의 행색을 봤었고 소년의 비극적인 운명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 그다음에 창녀에 대한 회상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힘들게 식모살이를 하거나 창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노동자에 대한 회상, 외세와 자본의 착취, 농촌의 피폐와 몰락을 봤었고 이농민의 도시 생활에 대한 자조 섞인 독백을 봤었고 또 소년과의 일체감도 있었고요. 60년대 사회에 대한 이러한 인식, 신경리 시인도 그렇고 신동엽 시인도 그렇고 이 시대를 또 다른 형태의 외국 자본의 식민지로 보는 거예요. 또 자본의 식민지구나 하면서 서울을 은행국 수도로 설정한 것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한 거고 무력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 상태를 겪었는데 이제는 그 중국, 일본, 미국의 그 자본에 의한 또 지배를 받는 거구나. 지금도 또 우리는 자본의 식민지야 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는 거고 일제 때는 북간도로 우리가 갔지만 지금은 서울이라는 얼마 안 되는 300리밖에 안 되는 서울에 와가지고 또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임금과 착취의 중심부인 서울로 들어와서 고층 빌딩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였어요. 종로 오가가 공간적으로 동대문 안과 밖 또 서울과 농촌이 대립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어렵게 된다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공업 위주 저고가 정책으로 농촌이 궁핍해지죠. 그 결과 이농민과 또 폐촌이 급증하고 도시로 나가 사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아지고 또 식모나 창녀로 살 수밖에 없는 여성들, 이 시에 나오는 소년 역시 같은 경우이고 소년은 등허리에 매달린 흙 묻은 고구마가 상징하는 것처럼 대지의 뿌리 받고 전형적인 우리 민족의 아들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동대문 안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행국의 수도이고 외세 자본과 외세 의존적 권력의 착취, 억압의 중심이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 창녀, 뿌리 뽑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사되어 있고 동대문 밖에는 대지에 뿌리 받고 있는 전경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원형적인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 안과 밖이 묘사가 돼 있었고 서울과 농촌이 계속 대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 놓긴 했는데 한 장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거를 한 번 더 연습한 시간을 가질 거고 방금 제가 신경림 시인 신경림 시인과 신동엽 시인만 말을 했는데 신경림 시인의 농무는 우리가 앞서 시간에 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한 임꺽정과 서림이가 나오죠. 그것도 60년대 농촌 현실에 여기는 2조 500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말하는 것처럼 이 조선에 살았던 임꺽정과 서림이라는 인물을 가상의 인물을 그때 살았던 인물을 역사적인 인물을 지금 가져오는 것도 지금 방금 봤던 신동엽의 종로 5가에 나오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두 신경리 농무와 그 신동엽의 같은 신동엽의 종로 5가를 비교함으로써 같은 상호 텍스트적 관계에 놓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민의 비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임꺽정과 서림이는 60년대 앞서 확인했던 거니까 한번 읽어다 볼게요. 농촌 현실에 갑자기 나타난 이질적인 요소로서 왜 그거를 가져왔냐? 역사적 인물을 왜 가져왔냐? 조선시대 임꺽정 이야기 상호 텍스트적 관계에 놓여있다는 건 우리 앞서 봤고 이 시의 문맥 속으로 임꺽정의 이야기를 끌어들임으로써 지금 살고 있는 60년대 현실
신경님 농무에서 보여주는 거, 신동엽 종로가에서 보여주는 60년대 현실과 달라진 게 없어. 2500년과 지금 달라진 거 없어. 보여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현실 사이와 달라진 게 없어.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화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두 인물을 가져왔고 또 아까 2500년이란 말을 또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효과는 뭘까? 단순한 농무에 대한 묘사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계속 강조 말씀드렸고 공동체적인 춤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역설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농무로 하여금 우리 춤이 하는 농무로 하여금 60년대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공업화 정책 이면에서 소외된 농민의 농촌의 힘든 모습을 울분을 표현하는 것을 춤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마지막 신명이 난다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편이죠. 임꺽정은 조선 명종 때 의적 우두머리고 서리민은 임꺽정의 모사였다 나중에 배신을 하고 조선시대의 봉건제의 엄격한 신문사회에서 나의 재주, 힘을 갖고 있는데 펼치지 못해요. 신문 때문에. 근데 지금 그때 울분의 한을 지금 농민의 이 현실적인 상황, 공업 위주의 산업 정책 때문에 그 울분을 같이 연관시켜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임꺽정과 서림이 가져오는 것도 그런 의미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 반복 말씀을 드리고 이 용악에 우리는 풀벌레 소리 들리지 않았다라는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의 힘든 그 삶을 보여주는 거를 우리는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오랑캐꽃을 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47년도 작품인데 오랑캐와 오랑캐꽃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번 시간에 이영하 씨는 14년에서 71년에 돌아가셨어요. 함경북도예요. 함경북도. 그래서 왜 여기 지금 지금 고려 장군님 하는 것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함경북도의 의미가 지금 살짝 보여지긴 할 겁니다. 네, 읽어볼게요. 그리고 제사라는 부분이 여기 살짝 위 부분에 있고 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영학 시인의 오랑캐꽃을 볼 건데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들이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라고 이렇게 제사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시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매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했어요.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들리지 않았다. 그것처럼 여기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왜 오랑캐꽃이 왜 등장하는지를 볼 건데 오랑캐꽃이 그 오랑캐의 뒷머리 있잖아요. 그쵸? 이 뒷머리에 막 그 깃털처럼 생겼기 때문에 제가 오랑캐꽃을 그 사진을 좀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닮았기 때문에 오랑캐꽃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섞지 않았는 오랑캐꽃이에요. 그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화법의 종결음이 같단다, 흘러갔나. 간접화법에 볼게요.
갔단다, 흘러갔나 라고 끝났어. 이게 간접화법에 속하는 지금 상황인데 이를 사용하면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이제 갔구나 하면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도레셈 띠집은 오랑캐들이 사용하던 셈이 도레셈이고 띠집은 띠로 만든 띠로 이은 집이라고 합니다. 도레셈, 도랑가의 저절로 셈이 솟아 빙 돌아서 흘러나가는 우물, 샘물을 도레셈이라고 하고 오랑캐들이 사용하는 셈이라고 또 셈이죠. 오랑캐, 우리가 북방민족 아까 항명부터 강조드렸었던 이유가 오랑캐가 나오는 상황 지금 이 시인의 함경북도 출신이라는 거. 하나의 여진종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했었죠. 그리고 오랑캐꽃은 연약하고 가냘픈 이미지의 꽃이고 제비꽃, 병아리꽃, 씨름꽃, 봉기풀, 함경도에서 장수꽃은 강원도에서 등의 2층으로 불리고 있는데 오랑캐꽃은 오랑캐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현재 시인과 더불어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울어버렴, 실컷 울어버렴, 오랑캐꽃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랑캐꽃은 오랑캐와 관련됐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외용이 그래서 오랑캐꽃이라고 불리는 거야 하면서 오랑캐 얘기를 잠깐 그들이 사용했던 샘물과 그 이은집, 띠집을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혼란스럽긴 할 텐데 오랑캐꽃은 현재 시인과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랑캐꽃 나오면 그 오랑캐 생각하시지 말고 이 북방민족의 이 여진족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사 부분에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이 붙인 유래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다음에 1년이 오랑캐와 고려와의 싸움을 말해줘서 오랑캐들이 허거지겁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 얘기도 했었고 갔단다, 뭐뭐 했나? 라면서 역사적 시간의 흐름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3년에 들어서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과 비애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감정적인 막 진술을 해요. 울어버려, 실컷 울어버려, 오랑캐꽃 하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랑캐꽃의 시를 봤을 때 다른 거 기억 못 하시더라도 우리 존재라는 것, 오랑캐꽃은 우리 존재인데 여기서 우리 존재는 조금 연약하고 가냘픈 이미지의 꽃을 조금 갖고 있는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랑캐꽃의 이미지와 이 민족의 현실을 지금 같은 위치에 놓고 있어요. 오랑캐꽃은 오랑캐가 아닌 우리 민족 의미한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려요. 이거를 상징하는 걸 써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음에도 외형 때문에 오랑캐 꽃의 형태가 오랑캐 머리 이 뒤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닮았다는 외형적 유사성 때문에 오랑캐꽃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일제에 아까 17년 우리 이용학 시인이 17년에서 71년까지 사셨다고 했잖아요.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그 옛날에 오랑캐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신세 막 고려 장군 때문에 막 쫓겨나가는 신세. 우리는 오랑캐가 아닌데 식민지 상태 때문에 우리 고향을 버리고 우리 조국을 버리고 다른 데 유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서 오랑캐 얘기를 갖고 온 거고 물론 오랑캐 꽃의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제사 부분에 들여서 보여주신 거고 오랑캐 꽃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연민의 정을 민족이 처한 현실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이 시의 기본적 구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기본적 구조가 지금 오랑캐 꽃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연민의 정을 통해서 민족이 처한 객관적 현실의 확대까지 가고 있다. 아까 제사는 우리 오랑캐 꽃이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 시의 본문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비유적으로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부분인데 이 시에서는 이 제사는 내용을 좀 혼동하기 위한 좀 뭔가 전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조금 혼동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준비했고 3년에서 오랑캐가 아닌 오랑캐꽃에 대한 진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랑캐꽃은 오랑캐의 피 한 방 섞이지 않았어. 외형 때문에 그런 거야. 돌가마, 털메투리
스토리도 몰라. 그냥 그 털매트 털과 그거는 외형이 비슷한 것 뿐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었고, 앞부분에서 이 시는 오랑캐가 고려 장군에 의해 쫓겨나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다 버리고 막 가는 것. 오랑캐 꽃은 단순하게 모양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오랑캐가 아니면서 오랑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의 존재, 고향과 터전을 버리고 지금이야 우리는 이사 가는 게 어렵지 않은데, 예전에는 한 집에 계속 사는 그런 문화였어요. 우리 문화가 한 집에서 계속 변함없이 사는 그런 문화. 그래서 어디는 이렇게 그 집을 버린다는 거는 상당히 살면서 되게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결정이 나의 결정이 아니라 식민지라는 그 시대적인 그 아픔 때문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거를 살짝 오랑캐가 고려 장군이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같이 대비시키면서 가져온 거죠. 20년대 이래 아주 수탈, 경제 수탈, 진짜 옛날에는 사무하면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밥 먹으려는 숟가락까지 다 수탈당하는 무기로 쓰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로 떠나는 유랑민이 많아지고 있었죠. 30년대는 워낙 전쟁으로 바뀌죠. 이 일본이. 그러면서 더 많은 수탈을 하기 때문에 만주 침략을 위해서 유랑민이 많이 급증해요. 또 막 총알 바지로 우리 민중들이 또 나가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나라를 빼앗기고, 오랑캐가 아닌 오랑캐, 정말 우리의 땅인데 오랑캐가 막 남의 땅에 침입한 입장이 된 것처럼 막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 시가 가져온 거죠. 그래서 반어적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랑캐라는 그 시어를 갖고 왔고, 또 오랑캐 꽃을 가져온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볼게요. 이제 정지용의 시를 볼 건데, 시를 읽고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작가의 개성이에요. 작가의 개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시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작가의 경향을 중심으로 시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지용 우리 대체로 시인들이 그렇지만 초기, 중기, 후기 때 시의 관심을 조금 변하긴 하는데, 정지용이 형이라고 써놨네요. 정지용 시인은 후반으로 가면서 우리 시대가 방금 본 것처럼 이용하게 오랑캐 꽃을 본 것처럼 검열도 심해지고 너무 힘드니까 좀 산 쪽으로 조금 피난 아니면 도피, 어쩔 수 없는 지식인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 때문에 그 깊은 산에 그런 묘사를 좀 하는 게 나타나는데, 우선 정지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지용은 이런 작품을 많이 쓰죠. 서구 지향적, 도회적 감각이 드러나는 작품을 썼다고 평가해. 아는 것은 3번이기 때문에 1, 2번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당시에는 새로운 문물과 관련된 시어, 우리가 지금은 사실 워낙 그때 문물이 우리한테 지금이 당연한 사물이 되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긴 한데, 그 시어를 살려 쓴 점에서 확인돼. 그 시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정지용은 섬세하고 감각적인 시어로, 감각적인 묘사, 심상 많이 하는 사람으로 선연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선연한 이미지 형상화, 정지용 딱 떠오르죠. 평가대. 이러한 경향은 시각 심상을 위주로 시적 상황을 묘사한 데서 확인되겠지 하면서 정지용의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쓴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새로운 문물과 관련된 시어도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아닌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정지용은 일제강점기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드러나는 작품을 썼다고 해.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쓰진 않는데, 앞으로 지금 볼 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가의 개성을 보는 건데, 거기 시에는 일제강점기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드러나진 않아요. 다른 작품에는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산속 사람들이 신문을 통해 세상 소식을 접하는 부분에서 확인되지 했는데, 신문, 석간이라는 신문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 소식을 접하는 거에 관련된 거를 중심을, 초점을 두지 않아요. 이 작가가, 정지용 작가가. 지금 무슨 시를 볼 거냐면 호랑나비 시를 볼 건데, 호랑나비 시를 가지고 할 건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지금 다른 거 맞는 거 두 개 더 보면은 그 답이 아닌 거를 확인이 될 텐데, 정지용은 3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근대 풍경을 뒤로 하고, 그 초에서는 근대 풍경을 했다는 거지. 일본에서도 확인했었고, 자연의 세계로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깊은 산골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인동차라든가 장수산이라든가 방금 봤던 호랑나비 같은 공간적 배경을 산골로 설정하고 자연의 세계로 돌아간다라는 거. 앞서 봤던 도회적인 경향에서 자연의 세계로 돌려가는 시인의 경향을 받고, 5번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에, 정지용의 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지용은 우리말을 갈고 다듬어 참신한 언어 세계를 창조해냈다고 평가받고 있어. 그쵸? 동일한 의미 나타나는 시어를 연속적으로 배열한 언어 감각이 있는데, 호랑나비에서 보면은 고구마 뻑뻑고, 고비고사리, 고부라지고, 헐헐, 그런 식으로 동일한 의미 나타나는 시어를 연속적으로 배열한다. 우리 아까 나열하는 계속 배열하고 있는 거 봤죠? 나열한다, 연속적으로 나열한다, 배열한다. 그걸 봤는데, 이렇게 독창적으로 지금 뻑뻑고, 고비고사리, 고부라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비슷한 음으로, 이분은 동일한 음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헐헐, 뻑뻑, 고 하는 식으로. 그쵸? 그래서 앞서 서서 온 거고, 정지용의 호랑나비는 여기서도 보면은 석간신문에, 제가 그 석간신문도 잠깐 슬라이드 준비할까 했는데, 실제 27년도 석간신문에 나타났던 사건, 지금 보면은 우리 뉴스의 한 사건을 가져온 시예요. 그래서 화고를 메고 산을 첩첩 들어간 후 이내 종족이 묘연하다. 단풍이 이울고 복마다 찡그리고 눈이 날고 영우의 매점은 덧문 속문이 닫히고 삼동내에 열리지 않았다. 우리 인동차에도 삼동이 하얗다 나오는데, 여기도 그렇죠. 해를 넘어 봄이 짙도록 눈이 처마와 키가 같았다. 눈이 막 쌓여가지고, 대폭 캔바스 위에는 캔바스, 화구, 구두, 물줄 쳐놓은 거, 박다, 이런 게 이제 아까 1번 지문에 해당되는 외래 문물, 근대적 문물과 관련된 시어들이죠. 캔바스 외에는 목화송이 같은 한떨기 진안의 흰구름이 새로 미끄러지고, 폭포 소리 차츰 불고, 푸른 하늘 되돌아서 오것만 구두와 안신이 나란히 놓인 채 연애가 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했다. 누군가 사랑을 했는데 죽었나 보다. 그쵸? 그날 밤 집집 들창마다 신문이에요. 석간이 밤에 나온 신문에 비린내가 끼치 없다. 박다. 일본의 그 홋카이도를 말하는 건데, 박다 태생 수수한 과부 흰 얼굴이사 회양 고성 사람들끼리에도 이것건만, 그 과부는 회양 고성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친숙한 인물인데, 매점 바깥주인 낸 화가는 이름조차 없고, 송악가로 노랗고 뻑뻑고 나오죠. 고비 고사리,
고부라지고 고고고 연속되는 것. 호랑나비 쌍을 지어 헐헐 청산을 넘고. 그들이 사랑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했고, 그런데 호랑나비로 태어나서 날고 있구나. 청산을 대충 그 신문에 난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 정조 호랑나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이울다, 아까 이울다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단풍이 이울고 봄마다 찡그리고 눈이 날고 하는 것. 이울다라는 거는 꽃이나 잎이 시들다도 이울다고, 점점 쇠약해지는 것도 이울다고, 해나 달의 빛이 약해지거나 쓰러지다 할 때도 이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부라지다라는 말도 한쪽으로 고붓하게 휘어지는 것. 안신은 안에서 신는 신발이에요. 안에서 신는 인데 니은 오타 있었고, 안에서 신는 신발이고, 들창은 이렇게 들어서 여는 창을 들창이라고 하고, 박다는 후쿠오카를 말하는 일본 지명이죠. 과부에 대한 정보는 아까 박다 태생했으니까 후쿠오카 태생이라는 것, 그 다음에 수수하다 나왔고, 흰 얼굴이라는 거 나왔고, 회양 고성 사람들끼리에도 낯이 좀 익은 인물로 나오고 있어서 꽤 오래 회양 고성에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화가에 대한 정보는 매점 바깥 주인이 된 거랑 이름조차 없는 사람, 그러니까 회양 고성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낯이 익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매점 바깥 주인, 과부가 원래 매점 주인이었는데 산 깊숙이에 들어온 화자가 첩첩하면서 매점 주인 과부와 사랑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일 수 있고, 근데 둘은 죽어서 죽음으로 해서 호랑나비로 다시 나오는 걸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송화가루 노랗고 뻐꾸기 울고, 고비와 고사리가 구부러지고 호랑나비 쌍을 지어 청산을 넘어가고 하면서 화가와 가부가 호랑나비 쌍으로 환생했구나. 우리 아까 접동생, 누이가 동생이 그리워서, 동생이 걱정돼서 환생한 것처럼 여기서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던 사랑이었는데 죽었고 다시 호랑나비로 환생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호랑나비 쌍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화가와 과부의 분신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죽어서라도 화가와 가부는 호랑나비처럼 자유롭게 호랑나비가 돼서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것을 보이고 있는 거고, 여기서 활용된 수다법, 지규법, 목화송이 같은 한떨기, 진안의 흰 구름, 또 화류법, 흰 구름이 미끄러진다 라는 말로 했었고, 감각적 심상으로 흰 구름, 폭포 소리, 시각적, 청각적, 푸른 하늘, 비린내, 후각적까지 나오는 심상이 있었고, 연애가 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했다. 화가와 가부의 연애는 죽음을 불러왔다. 아니면 또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을 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이 5강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6강에서 제가 그동안 2강, 3강 우리 총정리 안 했죠. 총정리 안 했고 7강 하나를 더 하면서 그 교과서 분석과 EBS 연계 교재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오늘 선생님들도, 인강 선생님들 느끼셨겠지만 계속 이렇게 몸이 되게 아픈데 종강이라 제가 빠뜨릴 수 없어서 나왔어요. 이 두 개는 우리 방문각 어플에다가 제가 우리 방문 어플 무료 서비스에 넣을게요. 그래서 선생님들 3, 4월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2, 3강, 현대시 2, 3강 총정리 부분과 교과서 EBS 현대시 부분을 이렇게 그때 진행을 하고, 오늘은 5강까지 마무리를 해서 종강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강을 3, 4월에 우리 어플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로 진행을 할게요. 오늘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개강 현대산문을 진행할 건데 그때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언제 확인하세요라고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생 많으셨어요.